회장님, 차 타지 마세요.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장태호 회장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구심과 경계심만 서려 있었어요. 박상무가 재빨리 회장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밤은 언제나 화려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어둠을 밀어내며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고 고급 승용차들이 매끄러운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걸음을 재촉했고 그들의 구두 소리는 도심의 밤을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그림자 속에는 또 다른 세상이 존재했습니다. 호텔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진 가로등 아래 민호는 구겨진 비닐봉지를 펼쳐들고 있었어요. 32살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과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한때는 반듯했을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낡은 패딩 점퍼는 여러 번의 세탁으로 색이 바래 있었어요. 민호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인도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담배꽁초, 휴지 조각, 빈 캔들. 그의 손길은 기계적이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중 누군가는 그를 피해 길을 돌아갔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지나가던 여인은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며 빠른 걸음으로 그 앞을 지나쳤어요. 엄마, 저 아저씨는 왜 쓰레기를 주워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여인은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면 안 돼. 빨리 가자. 민호는 그 대화를 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뺐지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진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는 계속해서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이것만이 그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민호에게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방위산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였어요. 첨단 무기 시스템의 설계와 개발을 담당했고 동료들로부터는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탄생한 기술들은 국가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자신도 그런 일에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내 비리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민호가 개발한 기술이 불법적으로 해외에 유출되었다는 혐의였습니다. 실제로는 그의 상사였던 부장이 거액의 뒷돈을 받고 기술을 넘긴 것이었지만 모든 증거는 민호를 범인으로 지목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민호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매국노 기술자라는 제목으로 그를 조리돌림했고 동료들은 하나둘씩 그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결국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후에는 어떤 회사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집도 가족도 친구도 모든 것을 잃은 민호는 결국 거리로 내몰렸어요. 처음에는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다시 시작해 보려 했지만 정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방 하나 얻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하철역 대합실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이 거리 한 구석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민호는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가득 담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체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아니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깼어요. 민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음 쓰레기통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그에게는 긴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호텔 앞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주워 담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상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호텔 주변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후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경찰 오토바이 2대가 호텔 앞 도로에 나타났어요. 그 뒤를 따라 검은색 대형 승용차 3대가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차량은 호위차였고 가운데 차량이 바로 그 유명한 대호그룹 회장의 전용차였어요. 대호그룹.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철강, 조선, 화학, 금융업까지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모든 것을 일궈낸 장본인이 바로 장태호 회장이었습니다. 올해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인물로 경제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불렸거든요. 차량들이 호텔 정문 앞에 일렬로 정차했습니다. 그러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호텔 직원들과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총 15명 정도 되는 수행원들이 장 회장을 에스코트하기 위해 완벽한 대형을 갖추었습니다. 민호는 쓰레기를 줍던 손길을 잠시 멈추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나름대로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기술자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멀찌감치서 구경만 하고 있다니까요. 첫 번째 차량에서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재빠르게 둘러보며 안전을 확인한 후 두 번째 차량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어서 세 번째 차량에서도 보조 경호원들이 내려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가운데 차량의 문이 열렸어요.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장 회장의 비서실장인 박상무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날렵한 몸놀림으로 차에서 내린 박상무는 주변을 한 번 더 점검한 후 장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안전합니다. 그제서야 장태호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은발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고급스러운 수트가 어우러져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발산했습니다. 수행원들이 장 회장을 둘러싸고 호텔 입구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민호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 회장이 타고 온 차량의 뒷바퀴 근처 차체 하부에 뭔가 반짝이는 금속성 물체가 붙어 있었거든요. 민호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예리한 눈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방위산업체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며 각종 폭발물과 기폭장치들을 다뤄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저건 폭발장치다? 민호의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장치에는 시한폭탄의 모든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플라스틱 폭약, 기폭장치, 그리고 아마도 진동감지 센서까지. 차량이 일정 거리를 이동하거나 특정한 충격을 받으면 폭발하도록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하지만 민호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과연 자신이 나서서 이것을 알려야 할까요?
누가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요? 오히려 노숙자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며 정신병자 취급을 받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장태호 회장을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혹시 모르잖아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꿈틀거렸어요. 장 회장과 수행원들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민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설사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 해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9시 15분. 폭발 장치가 언제 작동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호텔 입구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체념이나 두려움이 아닌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호텔 정문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서 있던 경비원이 그를 가로막았어요. 여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경비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민호의 초라한 행색을 한번 훑어본 후 코를 찌푸리며 손으로 그를 밀어냈어요. 잠깐만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대호그룹 회장님께 위험이. 무슨 소리예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겁니다. 다른 경비원도 다가와서 민호를 향해 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민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위험은 더욱 커질 테니까요. 제발 들어보세요. 회장님 차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자 호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대호그룹 임직원들과 호텔 관계자들의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 사람 뭐야? 완전히 미쳤네. 노숙자가 여기까지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빨리 쫓아내지 그래.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비웃음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하지만 민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정말입니다. 차 밑에 폭발 장치가 있어요. 회장님이 차에 타시면 안 됩니다. 그때 호텔 로비 안쪽에서 장태호 회장과 수행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회장은 이제 차를 타고 다음 일정으로 이동할 예정이었어요. 박상무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고 경호원들이 사방을 경계하며 회장을 호위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목청껏 소리쳤어요. 회장님, 차 타지 마세요.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장태호 회장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의구심과 경계심만 서려 있었어요. 박상무가 재빨리 회장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습니다. 경호원들도 민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경비원들과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차량 쪽으로 달려갔어요. 잡아요. 저 사람을 잡으세요. 박상무의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민호는 이미 차량 근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바닥에 엎드려서 차 밑으로 몸을 밀어 넣었어요. 정말로 있다. 어둠 속에서도 민호의 손은 정확히 폭발 장치를 찾아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위험한 장치였어요. 작은 액정 화면에는 붉은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0분 43초, 10분 42초,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민호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폭탄은 시간폭탄이었어요.
10분 후면 자동으로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민호의 다리를 잡고 끌어내려 했지만 민호는 필사적으로 버텼어요.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해체하고 있어요. 민호의 손가락이 폭탄의 외부 커버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내부에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전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방위산업체에서 근무할 때 배운 지식이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빨간색은 전원선, 파란색은 기폭선, 노란색은 민호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차분히 호흡을 고르며 집중했어요. 한 번의 실수가 모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구급차, 구급차를 불러요.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지만 민호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신경을 폭탄 해체에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파란색 전선을 찾아 작은 칼로 끊었어요. 그 순간 액정 화면의 숫자들이 깜빡이더니 멈춰 섰습니다. 9분 17초에서 말이에요. 휴!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차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해체된 폭발 장치가 들려 있었어요. 호텔 앞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놀라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장태호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박상무와 경호원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작은 장치를 쳐다봤어요. 이게 정말 폭탄이에요? 박상무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시한폭탄이었습니다. 10분 후에 폭발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어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민호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모든 사람을 구했는지 깨달았어요. 만약 그가 나서지 않았다면 장태호 회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던 거예요.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2시간 만에 각종 언론사의 취재진들이 호텔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민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노숙 생활을 하면서도 폭탄을 발견하고 해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대호그룹 회장을 구한 기분이 어떠세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쏟아지는 질문들 속에서 민호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장태호 회장은 이미 다른 차량을 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상태였고 현장에는 경찰들과 폭발물 처리반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의 일면은 민호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기적의 노숙 청년, 대기업 회장 구해, 폭탄 테러 막은 무명의 영웅, 거리의 수호천사, 그는 누구인가? 언론들은 앞다투어 민호를 영웅으로 포장했어요. 하지만 정작 민호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될수록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위험이 커진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의 걱정은 다른 방향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대호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실에는 장태호 회장을 비롯해 그의 아들인 장민석 부회장,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사건이 너무 우연의 일치 같지 않으세요? 장민석 부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4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대호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을 맡고 있던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모든 일을 의심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장태호 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노숙자가 어떻게 폭탄을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내고 해체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도 그런 정교한 시한폭탄을 말이에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민석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혹시 자작극은 아닐까요? 자신이 폭탄을 설치해 놓고 다시 자신이 제거하는. 박상무도 조심스럽게 동조했습니다. 사실 그도 그날 밤부터 계속 의구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목적이 뭐겠는가? 장태호 회장의 질문에 장민석이 대답했어요. 금전적인 보상이나 우리 그룹에 취업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민석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욱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우리 그룹의 기밀 정보를 빼내려는 산업 스파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했어요. 대호그룹은 국내 굴지의 기업인 만큼 수많은 경쟁사들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산업 스파이라는 말이 나오자 모든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당장 그 사람을 조사하게 하자. 장태호 회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한편 민호는 서대문 경찰서에 불려가 있었어요. 폭발물 처리에 관한 진술을 받는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를 용의자로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씨, 폭탄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찾아낼 수 있었나요? 수사관의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냥 우연히 보였어요. 민호는 최대한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밝힐 수는 없었거든요. 우연히요? 그런 작은 장치를 어둠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리고 폭탄 해체는 어떻게 할 수 있었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자신이 전과자라는 것도 드러날 테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게 될 거였어요.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이런 일을 저질렀나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회장님을 구하려고.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노숙자가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아는 게 말이 됩니까? 수사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조사는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 대호그룹에서 파견된 변호사들과 수사관들이 따로 만나 무언가를 의논하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나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했으면 됐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제 그는 영웅에서 용의자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민호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5시간 동안의 신문 끝에 겨우 풀려났지만 수사관들의 의심 어린 시선은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어요. 더욱이 경찰서를 나서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민호는 자신이 이제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민호 씨, 폭탄 설치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연히 발견한 게 맞나요? 대호그룹과 어떤 거래를 한 건 아닌가요? 기자들의 질문은 이제 처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영웅을 추켜 세우는 질문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재빠르게 그들을 피해 골목길로 사라졌어요. 사흘이 지난 후 민호는 한강 다리 아래 자신만의 은신처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에 머물던 곳은 언론과 경찰의 감시가 너무 심해져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었거든요. 성산대교 및 콘크리트 기둥 옆에 만든 임시거처는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민호는 낡은 담요를 깔고 앉아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언론은 이제 그를 의심스러운 인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시선도 따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민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상시보다 주변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한강 다리 위로는 가끔 차량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리 아래는 적막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찾았다. 저기 있어. 멀리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는 즉시 몸을 숨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3명의 남자들이 손전등을 들고 자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걸음걸이와 움직임을 보니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해. 주변에 누가 있을지 모르니까. 앞장선 남자가 다른 2사람에게 손짓을 했어요.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매서웠어요. 민호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들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뒤쪽 출구로 몸을 돌렸어요. 이 자식이 우리 계획을 망쳐놨어. 가만히 둘 수는 없지. 2번째 남자의 목소리에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순간 발밑에 깡통을 건드리는 바람에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거기 누구야? 손전등 불빛이 민호를 향해 번쩍 비쳤어요. 민호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놓치면 안 돼. 잡아. 남자들이 민호를 쫓아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 일대의 지형을 훤히 알고 있던 민호는 어둠을 이용해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기둥들 사이를 누비며 달리던 민호는 가까스로 한강변 산책로까지 도달했어요. 하지만 추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강변에는 이미 경찰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민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민호 씨 맞죠? 경찰관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왜 경찰이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테러 조직과의 연루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순순히 따라오세요.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어요. 방금 전 자신을 쫓아온 남자들과 경찰의 등장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상황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언론들도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었어요. 카메라들이 민호를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기자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현장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강변에서 폭탄 테러 용의자 민호 씨가 경찰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는 며칠 전 대호그룹 회장을 구한 영웅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테러 조직과 연루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민호는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뒤에서는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쫓아오고 앞에서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언론에 의해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민호는 자신이 완전히 함정에 빠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음모 속에서 자신은 희생양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영웅에서 용의자로 그리고 이제는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호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솟구쳤어요. 더 이상 침묵하고 도망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거예요. 민호는 경찰들과 정체불명의 남자들 사이에서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천천히 2손을 들어 올리며
경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투항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경찰관들이 민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뒤쪽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어요.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경찰을 향해 발포한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엎드려, 모두 엎드려. 경찰관들이 소리치며 민호를 밀어뜨렸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민호는 가까스로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경찰도 정체불명의 남자들도 모두 그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어둠 속을 헤매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 장소로 향했습니다. 성산대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폐건물이었어요. 오래전에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된 이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건물 지하에 도착한 민호는 벽 틈새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냈어요. 3년 전 감옥에서 나온 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낡은 노트북이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면서 윈도우가 부팅되기 시작했어요. 이 노트북에는 그가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할 때 몰래 복사해둔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민호는 자신이 개발한 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걸 눈치챘었어요. 하지만 상사들과 경영진이 모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서 증거를 수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관련 자료들을 복사해서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두었던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 민호가 찾고 있던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대호그룹 군사기술거래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호그룹은 표면적으로는 건설과 철강업으로 유명했지만 실제로는 무기거래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된 첨단 무기기술들이 대호그룹을 통해 제3국으로 불법 수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거래의 상대방들이었습니다. 중동의 테러 조직들과 아프리카의 무장단체들이 주요 고객이었어요. 민호가 개발한 기술까지도 그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구나. 민호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이 거래의 실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대호그룹에서 눈치챘고 그래서 그를 범인으로 몰아입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아예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거예요. 민호는 더 깊숙이 파일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러자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며칠 전 자신이 해체한 폭탄 사건도 대호그룹의 자작극이었다는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장민석 부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민호를 이용해서 장태호 회장을 제거하려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예상보다 빨리 폭탄을 발견하고 해체하는 바람에 계획이 실패했던 거예요. 이 자식들이. 민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자신은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음모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모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자신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민호에게는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대호그룹과 테러 조직들 간의 자금 거래 내역, 무기 수출 승인서, 그리고 정부 관리들과 주고받은 뇌물 목록까지 모든 것이 이 노트북 안에 들어 있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때다.
민호는 과거의 두려움과 상처를 떨쳐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3년 동안 숨어서 살아왔지만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었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의 모든 파일들을 USB에 백업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카페나 언론사에 이 자료들을 전송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장태호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실을 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말해주려고 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민호의 번호가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그래, 정면 승부다. 민호는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이틀 후 서울 강남의 그랜드 호텔에서는 대호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계와 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성대한 행사였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모여들었고 언론사 기자들도 대거 취재를 나와 있었습니다. 장태호 회장은 단상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난 50년간의 회사 역사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객석에 앉은 장민석 부회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의 연설을 듣고 있었어요. 대호그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선봉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태호 회장의 연설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장내를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호텔 정문 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저 사람을 막아. 들어오면 안 돼. 경비원들이 누군가를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민호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초라한 노숙자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깔끔하게 정리한 머리와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비록 옷이 새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굳은 표정에서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 사람이 누구야? 테러리스트 아니야? 왜 여기에?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개의치 않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경호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민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장태호 회장님,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장태호 회장도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며칠 전 네, 맞습니다. 회장님을 구한 민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민호가 단상으로 올라가려 하자 경호원들이 막아섰어요. 하지만 장태호 회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잠깐 저 사람 말을 들어보자. 장태호 회장의 지시에 경호원들이 물러섰어요. 민호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쌍의 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회장님, 저는 지난 3년간 거짓된 누명을 쓰고 살아왔습니다. 민호의 첫마디에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때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했던 기술자였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 비리를 발견하고 이를 고발하려 했다가 오히려 범인으로 몰려 감옥에 갔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민석 부회장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그 비리의 핵심에는 바로 대호그룹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서류 봉투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노트북을 단상 위의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이것은 대호그룹이 지난 10년간 불법 무기 거래에 개입해온 모든 증거입니다. 화면에 첫 번째 문서가 나타났어요. 대호그룹과 중동 테러 조직 간의 무기 거래 계약서였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것은 자금 거래 내역입니다. 총 200억 원 상당의 무기가 테러 조직들에게 판매되었어요. 두 번째 화면에는 은행 거래 내역과 계좌 정보들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거래가 대호그룹의 계열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명확한 증거였어요. 장태호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 화면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며칠 전 폭탄 테러의 진짜 배후입니다. 화면에 장민석 부회장과 그의 측근들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가 나타났어요. 아버지를 제거하고 회사를 차지하려는 계획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테러리스트로 몰아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겁니다. 장민석 부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조작된 자료야. 하지만 화면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부 관료들에게 준 뇌물 목록, 무기 수출 허가서, 위조 과정, 그리고 민호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조작했던 증거들까지. 이 모든 증거는 이미 검찰과 언론사에 전송되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그 순간 행사장 입구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장민석 부회장과 그의 측근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장민석 씨, 국가보안법 위반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민석 부회장이 수갑을 찬 채로 끌려나가면서 악을 썼어요. 아버지, 이 모든 게 아버지를 위한 거였어요. 회사가 망하기 전에. 하지만 장태호 회장은 고개를 돌리고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깊은 절망과 배신감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민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장내는 아직도 충격과 혼란 속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3년간의 긴 악몽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호는 다시 강남의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걸음으로 거리를 거닐고 있었어요. 지난 열흘 동안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호가 폭로한 대호그룹의 불법 무기 거래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장민석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되었고 대호그룹은 해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정부에서도 방산업체들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에 들어갔어요. 무엇보다 민호 자신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검찰에서는 그에 대한 모든 혐의를 취소했고 법원에서는 과거의 억울한 판결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도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그의 복직을 제안했습니다. 민호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민호는 자신이 특별히 용감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민호는 평소 자주 들르던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았어요. 예전에는 이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곤 했지만 이제는 그냥 쉬기 위해 앉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도심의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뒤에서 누군가 민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서 계셨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계셨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혹시 텔레비전에 나오신 그분이시죠? 대호그룹 사건을 폭로하신?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반갑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에 들고 계시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민호에게 내밀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찬바람이 부는데 몸이 차실 테니까. 민호는 정중하게 커피를 받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민호 옆에 앉으시며 말을 이어갔어요. 젊은이,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애국자입니다. 애국자요?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할아버지가 깊게 한숨을 쉬셨어요. 나는 6.25 전쟁 때 학도병으로 참전했었지요. 그때도 나라를 구한다고 생각하며 싸웠는데 정작 나라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그 진실을 밝혀냈으니 다행입니다. 개인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그냥 침묵하는 게 쉬웠을 텐데 용기를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호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어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대단한 거지요. 요즘 세상에 옳은 일이 뭔지 아는 사람도 드물고 안다고 해도 실천하는 사람은 더욱 드물어요.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땅을 톡톡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보기에는 당신이야말로 진짜 영웅입니다. 민호는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지었어요. 3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밤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이 민호에게는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정겨워 보였어요. 그런데 젊은이, 앞으로 뭘 할 계획이세요? 할아버지의 질문에 민호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는 못했어요.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하긴 했는데. 하지만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요. 저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진실을 밝혀내는 일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은 생각이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밝아질 거예요. 민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앉아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자신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시선은 없었어요. 오히려 몇몇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커피도 그렇고 따뜻한 말씀도 천만에요.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요. 당신 덕분에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해졌으니까. 할아버지가 일어나시며 민호의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건강하게 지내세요, 젊은이. 그리고 앞으로도 옳은 일을 계속하길 바랍니다. 할아버지가 떠나신 후 민호는 혼자 벤치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었거든요.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여전히 하늘을 비추고 있었지만 이제 민호에게 그 빛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